안녕하십니까. 윤서연입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윤태성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20년 전 죽은 딸의 이름, 그리고 딸이 20살 때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시청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태성 회장은 오전 9시부터 신입비서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70세, 그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총수였죠. 면접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는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형광등 소리가 희미하게 윙윙거렸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회장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인사팀 과장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앞에 놓인 이력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력서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연. 세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더니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딸랑. 조용한 면접실에 펜이 구르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앉은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20년 전, 딸이 20살이던 그의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떠났다고 믿었죠. 강물에서 발견된 변사체를 딸이라고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회장은 단 한 번도 딸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이력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청년이 들어섰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고개를 들어 인사하는 순간 회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었어요. 딸이 20살 때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가늘게 처진 눈매, 작고 오똑한 코, 살짝 들어간 광대뼈, 심지어 인사할 때 고개를 까딱이는 각도까지 딸과 똑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긴장한 모양이었죠. 회장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막혔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임원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제야 회장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앉으세요. 겨우 그 말만 꺼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앉는 모습까지 딸과 똑같았죠. 회장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인사팀 과장이 말했어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립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아원? 부모를 모른다고? 성장 과정이 어려웠지만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이번 기회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회장은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했죠. 2005년 3월생.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바로 그 해에 그 달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회장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가 바들바들 흔들렸죠. 특기가 있습니까? 회장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네, 커피를 잘 탑니다. 고아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카페 일을 많이 했거든요.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마저 딸과 똑같았어요. 왼쪽 입꼬리가 오른쪽보다 살짝 더 올라가는 것까지.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면접실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회장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20년 전 죽은 딸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이름, 그리고 딸이 죽던 바로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도 없었어요.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서연아. 딸의 이름을 20년 만에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복도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회장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면접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죠.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면접은 계속 진행됐지만 회장은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서연의 얼굴만 보였죠. 딸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회장은 또다시 얼어붙었죠. 문고리를 잡는 손의 각도, 검지를 살짝 구부리고 엄지로 누르는 방식. 딸이 문을 열 때 하던 습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가자 면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내 딸과 똑같은가? 회장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윤서연이라는 지원자, 합격시키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아직 면접이 합격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의 정체를 알아야 했어요. 왜 딸과 똑같은지, 왜 그 이름을 가졌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회장의 가슴 속에는 20년 만에 다시 꺼내진 기억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평생 입에 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윤서연.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0년 전 딸이 20살이던 그해 봄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였어요.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습니다. 딸 서연이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집에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딸이 던지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답을 피했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날이 왔어요. 2005년 3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대학 휴학계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죠. 뭐, 휴학을 왜 해?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빠는 제 꿈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전 미술을 하고 싶어요. 경영학 따위 하기 싫다고요. 미술? 그걸로 뭘 먹고 살려고? 제가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서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죠. 역시 아빠는 절 이해 못하시네요. 서연아, 지금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방에는 짐이 반쯤 사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짧은 쪽지만 남아 있었어요. 아빠, 전 제 길을 찾아보려고요. 걱정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철없는 딸이 가출했다고만 생각했죠.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그제야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툰 일 있으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로 문제로.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집 나갔다가 머리 식히면 돌아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 초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따님 특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한강 하류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데 소지품 중에 따님 이름이 적힌 학생증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를 몰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내내 손이 떨렸죠. 아니야, 우리 딸이 아닐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경찰이 저를 안내했어요. 차가운 시신 보관소로 들어갔죠. 경찰이 천천히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물에 오래 있었던 탓이었죠. 하지만 손목에 차고 있던 은팔찌가 보였습니다. 제가 서연이 18번째 생일 때 선물했던 팔찌였어요. 안쪽에 작은 글씨로 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 딸. 신음처럼 그 말만 나왔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원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팔찌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장을 했고 작은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위로를 건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봤죠. 사진 속 서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빈소에 혼자 남았을 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왜 그때 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꿈을 응원해주지 않았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딸을 외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서연이 방을 그대로 두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 침대 옆 인형, 옷장 속 옷들까지 모두 그대로였죠. 가끔 밤에 그 방 앞을 지나갈 때면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문을 여는 순간 딸이 정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욱 일에 매달렸어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딸을 잃은 슬픔을 묻으려 했죠. 하지만 밤마다 꿈에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왜 제 말을 안 들어줬어요? 꿈속에서 딸은 늘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렇게 오늘
신입비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어요. 윤서연. 20년 전 죽은 딸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를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본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났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2005년 3월생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사라진 바로 그때 태어난 아이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봐야 한다는 확신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서연의 이력서였어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죠. 서연아, 정말 내가 맞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딸과 똑같은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요. 일주일 후 서연이 출근했습니다. 신입비서로 합격 통보를 받고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8시 회장 비서실 앞 대기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들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집무실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회장님, 신입 비서 들어오라고 할까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비서실장이 대기실로 나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나 집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부터 뵙게 된 윤서연입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인사하는 각도, 손을 모으는 위치까지 딸과 닮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첫 출근이니까 오늘은 회사를 둘러보는 걸로 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왼손 검지와 중지로 살짝 모아서 귀 뒤로 넘기는 동작. 딸이 어렸을 때부터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 아니에요. 가보세요. 비서실장이 안내할 겁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딸의 방을 서연에게 보여주기로요. 2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방을요. 서연 씨, 제가 복도에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잠깐. 보여줄 곳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따라왔어요. 본관 건물 3층, 가장 안쪽 복도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 앞에 섰죠. 여긴.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곳 같은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여는 문이었으니까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깨끗했어요. 청소 직원에게 매주 청소만 시켰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책상, 의자, 책장, 침대. 모든 게 20년 전 그대로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들어가 보세요라고만 말했죠.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의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방을 아는 것처럼요. 책상 옆을 지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답답하네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창문은 특별했어요. 낡은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딸만 아는 방법이 있었죠. 창틀 왼쪽 아래를 손바닥으로 탁 치면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서연이 창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탁! 왼쪽 아래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스르륵! 창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서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방법을. 네.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냥요. 뭔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상한가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딸도 처음엔 우연히 알아냈어요. 6살 때 답답하다며 창문을 열려다가 발견했죠. 그 이후로 딸만의 방법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야 알았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나가죠. 저는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 나와 문을 닫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연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죠. 생년월일 2005년 3월. 출신 국립고아원. 특이사항 부모 불명. 신생아 때 발견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받은 고아원 원장 연락처가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윤태성입니다. 윤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회장님. 서연이 말씀이시군요. 원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된 건가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원장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2005년 3월 초였습니다. 한강 하류 쪽 갈대밭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강, 하류요? 네. 신생아였는데 젖은 담요에 쌓여 있었대요.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부모는 끝내 찾지 못했고요. 그때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주변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냥 아기만 있었대요. 비가 많이 온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05년 3월 초 딸이 실종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변사체를 발견했다고 연락 온 바로 그 시기였어요. 회장님, 듣고 계세요? 원장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쥘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간신히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시기, 한강 하류, 신생아, 그리고 딸과 똑같은 습관들. 설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설마가 아니었어요.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날처럼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연아, 정말 내 아이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딸의 아이였습니다. 제 손녀였죠.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윤서연 씨를 제 집무실로 불러주세요. 꼭이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서연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실수한 게 있나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죠.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연 씨, 혹시 이 사람, 닮은 사람 본 적 있나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연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분, 누구세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 딸입니다. 그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께 따님이 계셨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죠. 정말 저랑 닮았네요. 신기해요. 그냥 닮은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나이대의 제 딸과 똑같아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서연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물었죠. 고아원에서 가져온 물건이 있다고 했죠? 어제 말했던 인형이요. 네, 있긴 한데요. 혹시 오늘 가져왔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어요. 작은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래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인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갈색 곰의 빨간 목도리, 왼쪽 귀가 살짝 찢어진 모습,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 제가 봐도 될까요? 네. 서연이 인형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았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였죠. 인형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오른쪽 발바닥을 확인했어요. 작은 자수가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아빠가 제 손글씨로 직접 수를 놓았던 메시지였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죠. 회장님? 서연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인형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인형,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제 딸 12살 생일 때 직접 만들어줬어요. 발바닥에 메시지도 수놓아서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이건 제가 고아원에서 왼쪽 귀가 찢어진 거 보이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이 8살 때 이 인형을 들고 놀다가 동네 개한테 물렸어요. 개가 인형을 물어뜯었죠.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딸이 그 인형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왼쪽 귀가 찢어진 채로요. 이게 증거예요. 사진을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사진과 인형을 번갈아 보았어요.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어제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했어요. 네. 당신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됐는지 물어봤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2005년 3월 초였대요. 한강 하류 갈대밭에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신생아 상태로 젖은 담요에 쌓여서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딸이 사라진 게, 그리고 변사체로 발견된 날이 2005년 3월이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월에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죠. 한강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고요. 회장님,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소지품이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제 딸을 묻었죠. 눈을 떴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게 제 딸이 아니었어요. 제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 씨,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요. 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혹시 왼쪽 쇄골 아래에 점이 있나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개.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있나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쇄골 쪽으로 올라갔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제 딸도요. 목이 메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3개 삼각형 모양으로요. 서연은 천천히 옷깃을 살짝 내렸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 작은 점 3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딸의 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죠. 서연은 다시 옷깃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름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연. 제 딸 이름과 똑같아요. 우연이에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얼굴도 우연인가요? 습관도, 인형도, 흉터 위치도 전부 우연인가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서연 씨,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 딸의 아이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녀란 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아일 뿐이에요. 20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을 몰랐어요. 제 딸이 아이를 남겼는지도,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요.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요.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제가 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놓고 간 인형이었죠. 한참 후에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갔어요.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에 꽉 안았죠. 서연아.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제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DNA 검사. 예약 좀 잡아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윤서연 씨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회사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가 점점 멀어져 갔죠.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형을 더욱 꽉 안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절대 다시 잃을 수 없었어요. 이번엔 절대로요. 그날 오후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원장에게 연락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회장님. 30분 후 병원 박 원장이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급히 부르셔서 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연이 사용했던 컵에서 채취한 샘플이 들어 있었어요. DNA 검사 2가지를 부탁하려고요.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 샘플과 제 DNA를 대조해 주세요. 친손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20년 전 제 딸이라고 장례 치렀던 그 유골을 다시 검사해 주세요. 네. 박 원장이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납골 땅에 보관된 유골 일부를 채취해서 제 DNA와 대조해 보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건 정말 제 딸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사람 말이 아니라 과학만 믿겠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부탁합니다. 박 원장이 나가고 저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어요.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연락처는 알고 있었죠. 여보세요? 저 윤태성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조용한 선술집에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한참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0년 전 제 딸 사건 기억하시죠?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형사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시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얼굴 확인이 불가능했죠.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소지품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학생증, 팔찌, 옷차림. 그게 다였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는요? 그때는 예산도 부족했고 소지품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그때도 찜찜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시기에
다른 여대생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 형사는 작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혹시 그 학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저는 소주잔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시신이 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 어디 갔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일이 있었소. 또 서연이 방에 다녀왔죠?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건가요?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만 좀. 그만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묻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요. 우리 딸은 죽었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죄책감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줘요. 서연이도 당신도 편해야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서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요? 네. 원장님과 통화했는데 서연 씨가 어제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도망친 거였어요. 진실로부터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 윤서연 씨와 회장님은 99.9% 유전자 일치율을 보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직계 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확인하고 나니 실감이 났어요. 서연은 정말 제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 결과는 박 원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씀하세요. 20년 전 유골과 회장님의 DNA는 직계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유골은 회장님 따님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따님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딸이 아니었어요. 그럼 제 딸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죠. 딸의 봉화남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찾아와 절했던 곳이었어요. 넌 내 딸이 아니었구나.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냐? 무릎이 꿇어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잘못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같은 시각 고아원. 서연은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그 회장님 손녀일까요?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연아,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내가 왔을 때 젖은 봉투 하나가 함께 있었어. 원장이 상자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야. 찢어져서 일부만 남았는데 원장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윤, 현, 두 글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서연이란 이름을 붙였던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시성? 서연이란 이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원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죠. 우산이 없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 진짜 누구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저 멀리 납골당 쪽 하늘에서 천둥이 쳤어요. 회장과 서연 두 사람 모두 같은 비를 맞으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납골당에서 비를 맞고 온 탓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 꼴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서재로 걸어갔죠. 서재로 좀 와요. 지금이요? 지금 당장요.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두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탁!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봐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윤서연이라는 아이와 제 DNA 검사 결과요. 99.9% 일치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직계 손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두 번째 서류로 눈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게 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납골당에 있는 유골이 우리 딸이 아니라는 게 말도 안 돼요? 아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도 확인했잖아요. 그때 팔찌도 있었고 경찰도. 그래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20년 동안이나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나도 똑같아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뭔가 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아원.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강. 2005년 3월. 그 단어들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아내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 단어들. 당신한테 익숙하죠? 아내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해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집 나가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제게 말했죠. 아기를 가졌다고 나을 거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혔어요. 왜 그때 내게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재벌가 딸이 미혼모가 된다고요? 세상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말했어요. 지우라고. 그래야 내 인생도 살고 우리 집안도 산다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서연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아기를 낳겠다고, 혼자라도 키우겠다고.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엔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연락 안 했어요. 저도 서연이도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죠. 한강 변사체. 네. 아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아기를 낳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그럼 왜?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제대로 확인 안 했어요? 차라리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난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손주를 데리고 오는 딸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미혼모가 된 딸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팔찌만 보고 우리 딸이라고 했어요. 미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하고 당신도 울면서 믿었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당신도 의심 안 했잖아요. 저는 속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부러 속인 거잖아요.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고아원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됐을 때 경찰한테서 또 전화 왔죠? 어떻게? 한강 근처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다고 윤시성의 현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확인해 보라고 했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요. 제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끊었어요.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과 상관없는 아이라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당신이,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확인했으면 우리 손녀가 2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난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집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면? 일어섰습니다. 그깟 것 때문에 내 딸을 죽게 만들고 손녀를 버렸어요? 당신은 몰라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재벌가 손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족보다 중요했어요? 아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었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서연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서연 씨, 그게 버려진 거였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우연히 고아원에 간 게 아니라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없애버린 거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제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과 상관없는 아이라고. 그건 상관없는 아이. 서연이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상관없는 아이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어깨가 떨렸어요.
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까? 나중에라도 찾으러 올까? 매일 기다렸어요. 서연 씨, 근데 아니었어요. 서연이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체면 때문에 지워진 거였어요. 미안해요. 저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속은 거잖아요. 저처럼요.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놓지 않을게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서연은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빼냈어요. 할아버지, 네, 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알아요. 그리고 서연이 서재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분을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막상 만난 가족이 저를 버린 사람이라니. 서연 씨, 시간을 주세요.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저를 찾지 않으셨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볼게요. 서연은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 씨, 제가 불렀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으로 서연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 무릎 꿇은 채 멈춰 섰습니다. 서재 안에서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남기고 간 말들만 메아리처럼 맴돌았죠. 혹시 모르고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미안해.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요. 모든 것이 무너지던 바로 그날처럼요. 서연은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빗속을 헤매며 택시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만 옮겼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거든요. 발걸음은 저절로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발견됐다는 바로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이끌렸어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나는 버려진 아이였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 누군가 일부러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20년 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저를 보냈을 거라는 희망, 언젠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모두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냥 체면 때문에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상관없는 아이. 할머니가 했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그 말, 우리 집과 상관없다고 했다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지쳐서 그대로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몸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겉옷을 덮어준 거였어요. 고개를 들었죠. 바로 옆 벤치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요. 외투도 입지 않은 채 그냥 앉아 계셨어요. 제게 덮어주신 거였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르자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깼구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계셨던 걸까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1시간쯤 됐나? 잠들어 있길래 깨우지 않았어. 회장님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장님 옆 벤치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앉아 계셨던 거죠. 저는 외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싼 정장 외투였어요. 빗물에 젖어 무거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의 체온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여기 올 것 같았어. 회장님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물은 빗방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발견된 곳이니까.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시작점으로 돌아가더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갈대를 흔들었죠.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널 찾으려고 지금까지 숨쉬고 있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투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랬어.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강물을 향하고 있었어요. 딸을 잃고 미칠 것 같았지.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늘 내가 나간 순간 똑같았어. 또 잃는구나 싶었지. 놓치면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아서 미친 듯이 찾았어.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우신 게 분명했죠. 비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응, 제 엄마는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럼 살아 있었던 건가요? 저를 낳고 어떻게 된 건가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아니면 저를 버린 게 아니었나요? 버린 게 아니야.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엄마는 널 지키려고 했어. 혼자서라도 낳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지 난 그때 몰랐어. 그럼 왜? 미안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딸도 너도.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못했어. 저는 처음 봤습니다. 회장님이 우는 모습을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흐느끼는 모습이 가슴 한쪽을 저리게 했습니다. 20년 전 난 진실을 찾지 못했어. 회장님이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내 엄마를 끝까지 찾겠어. 정말요? 살아있든 아니든 반드시 알아낼 거야.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널 위해서라도 이번엔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도 뜨거워졌죠. 평생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말이요.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죠. 저는 외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연아,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응, 집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호텔이라도. 이렇게 밖에 있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집엔 못 가요. 할머니를. 아직은 마주칠 자신이 없어요. 알아. 회장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1년이든 10년이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응?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회사 갈게요. 회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정말 도망만 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외투를 회장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젖은 외투였지만 회장님은 소중하게 받아드셨어요. 이제 가볼게요. 고아원으로요. 거기가 제 집이니까. 일어서려는데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데워다 줄게. 차 가져왔어. 제발 한 번만 받아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조용히요. 발소리만 들렸어요. 회장님은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훈훈한 공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운전만 했죠. 고아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엄마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찾을 거야. 약속해. 하늘 끝까지라도 찾을 거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아원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어요. 회장님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 손짓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차가 천천히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사라지더군요. 원장님이 현관에 나와 계셨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 단단해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의 배신, 회장님의 눈물, 그리고 한강 벤치에서의 약속. 엄마를 찾겠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장님의 단호한 눈빛도 함께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회사에 가야 했으니까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회장님을 할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했으니까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믿어보기로 한 밤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회장님은 서연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직원들처럼 일을 맡기고 격려했죠.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런 눈빛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이사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2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의 아이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앞으로 이 아이는 제 정식 손녀로 가족 등록할 예정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따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해졌죠. 제 손녀를 지키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은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디 있든 꼭 찾을 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조용한 한식당 개인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서연아,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진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서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죠. 지금 뭐라고 했니? 할아버지요.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죠. 고맙다. 간신히 그 말만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침묵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이 서연을 고아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님이 물었어요. 서연아, 이제 집으로 올래? 딸의 방을 내 방으로 쓰면 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준비할게요. 천천히 해. 기다릴게.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아원 앞에 도착했어요. 서연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사랑한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차 문을 닫고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회장님은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죠. 며칠 후 서연이 짐을 정리해 회장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죠. 회장님은 직접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닫혀있던 방이었죠. 이제는 서연의 방이 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물건들은 그대로 둬도 될까요? 물론이지.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물건이니까 내가 간직해줘. 서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책상, 책장, 침대, 창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회장님은 집무실에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불을 끄려는데 문득 딸의 방 쪽이 신경 쓰였어요. 복도를 걸어가 딸의 방문 앞에 섰죠. 문틈 아래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회장님은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가 없었어요. 무기명이었죠. 이게 뭐지? 중얼거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낡은 열쇠였습니다. 작고 녹슨 열쇠였어요.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딸이 늘 목걸이처럼 차고 다니던 열쇠였어요. 또 하나는 접힌 종이였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그림이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미완성 자화상이었죠. 회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얼굴은 딸이었어요. 20년 전 실종되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그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림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언젠가 꼭 돌아갈게요. 서연. 회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림을 가슴에 꽉 안았죠.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림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디 있니? 왜 돌아오지 않는 거니?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서연은 바닥에 앉아 우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손에 든 그림을 봤죠. 그게 뭐예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림을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서연은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그래, 내 엄마야.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었던 거야. 서연은 회장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림을 함께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찾을 거야. 회장님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꼭 찾을 거야. 우리 둘이 함께. 서연은 회장님을 꽉 안았습니다. 회장님도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 밤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 한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잘 자라고 있니? 아빠는 괜찮으신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든 낡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작은 마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졌죠. 하지만 여운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이미 시작된 가족의 회복. 모든 것이 조용히 깊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남은 생을 지켜줄 마지막 가족이 됩니다. 아직 살아계신 엄마의 이야기가 후속편으로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